자, 이제 32번째 수업 시작을 해볼게요. 마이크를 조금 더 당겨볼게요. 네, 32번째. 자, 308쪽이요. 308쪽 관련 지문 정리 여기 들어갈 차례죠. 308쪽. 자, 시작해볼게요. 32번째. 자, 이행강제금은 1번이요. 1번 질문 볼게요. 이행강제금은 작위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네, 요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그 의무를 이행시키는 수단이 간접적이다. 방법이 간접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비교할 걸로 관련 지문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라 이걸 갖다 이제 무슨 얘기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제 간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 아니라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행정강제가 아니라 행정벌이 아니라 행정강제에 속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 5선지 1-3 보시면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엉망진창이죠. 예, 자 보시면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동일하냐? 이 점에서 동일하냐?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냐? 이게 엉망이죠. 그러니까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냐 제재냐, 그러니까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과 제재는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행정벌은 제재지만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이 점에서도 공통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행정작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하지 않죠. 뭔 소리냐면 이행강제금은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러나 행정벌은 간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왜냐하면 얘는 간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고 얘는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니까. 네, 그 얘기. 기본 강의 때 한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1-5 이행강제금을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 행정벌하고 달리, 그러니까 행정벌은 이 점에서 맞죠. 행정벌은 간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면서 간접적 강제 수단이에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면서 간접적 강제 수단인 거죠. 그 다르죠. 달리 의무 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의 강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요. 맞아요. 그래서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학상 직접 강제는 아니에요. 얘는 간접 강제예요. 간접 강제. 그래서 X가 된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뭐 단타형인데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도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30일 전에 알려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강학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고 들어가는 거죠. 너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30일 후에 그때 알려줘라. 그래서 이름은 예고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학상 계고 그 얘기하는 거다. 네, 그래서 같은 개념이다. 단타형 기억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자 넘기시면 309쪽에 7번 질문 볼까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없으면 부과할 수 없냐? 여기 보시면 포인트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하고 그 다음 배째라 그럼 그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옳죠. 그 다음 7-1번이요. 건축법 80조 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다시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요걸 뭐라고 불러요? 2차 시정명령이라고 부르죠. 실무상. 그거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안 하고 들어가면 위법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관련 지문으로 7-2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명 관리관 특별조치법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해설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반복돼야 될 것은 개고지 시정명령이 반복될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명 관리관 특별조치법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배째라 그러면 배째라가 아니라 배째라는 국민이 하는 거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국민이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개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법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건축법은 2차 시정명령을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건축법 말고 다른 것은 2차 시정명령을 반드시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틀은 보통 이행강제금 기본 틀은 시정명령, 개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예요.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 시정명령 꼭 해야 되고 계곡 꼭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꼭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시정명령도 한 번 더하게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그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금전을 부과하는 거죠. 그건 맞죠? 그건 아시죠? 그런데 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매번 반복해가지고 또 너는 시정하세요 할 필요는 없고 뭐만 하면 되냐면 자, 내가 여기서 내는 행정청이에요. 내가 너를 향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이 섰다. 그것을 알려주는 작용만 반복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행강제는 원래 반복해서 부과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고만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고 계고만 반복하면 돼요. 다시 자, 이행강제금은 보통 반복해서 부과되는데 그 반복해서 부과할 때 시정명령까지 반복할 필요는 없고 뭐만 반복하면 된다? 계고만. 그런데 시정명령까지 반복할 필요는 없고 계고만 반복하라는 것이 건축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건축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계고만 반복하면 돼요. 아까 건축법에서는 시정명령 2차에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도 반복해서 부과될 때는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계고, 이행강제금, 계고, 이행강제금, 계고,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디든 이행강제금이 반복될 때는 반복 부과될 때는 계고만 반복하시면 돼요. 그 얘기. 그 다음에 어디냐? 8번 볼까요? 8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또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관련된 건데 비록 건축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다 뒤늦게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 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해 이행 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게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 사건인데 그냥 약간 왜곡해서 심플하게 정리할게요. 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죠. 맞죠? 시정명령을 하죠. 근데 내가 시정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시정명령에 의해서 부과받을 수 있는 부과받은 의무를 이행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행강제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에 걸쳐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3년치만큼만 있었다. 그러면 3년치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고 앞에 7년치 부분은 부과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1번 보면 근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는데도 부과하면 그때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봐가지고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얘도 같이 좀 암기를 해주세요. 2번 출제했어요. 다시 자, 이 시정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정명령으로 부과받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8번이래요. 8번 얘기예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위법해요. 얼마나 위법한데? 당연무효로 보고 있대요. 그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중대명백해가지고 중대명백하다. 이게 설명을 하자면 굳이 명백한 이유는 뭐냐면 건축법에 분명히 2차 시정명령 하라고 되어 있어요. 2차 시정명령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2차 시정명령이 이행 기회 제공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2차 시정명령 반드시 해야 돼. 1차 시정명령만 하고 곧바로 계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들어갈 수 없어요. 뭐 건축법의 경우는 1차 시정명령하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기회를 주고 이걸 갖다 2차 시정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라고 돼 있는데 법조문에 명백하게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했으니까 명백하게 위법이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 중대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행강제금이 막 3억 4억씩 부과된다고요. 3억 4억씩 부과되는데 그게 삼성전자 막 뭐 SK텔레콤 이런 데에서만 3억 4억 부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그냥 일반인도 건물주라면 건물주 지금은 건물주라는 개념이 되게 거창해졌는데 사실은 시골에 가면 그냥 건물 한 채 다들 갖고 있어. 자기 집 근대 고고에 대해 부과했을 때 몇 억씩 부과되니까 무거워요. 그래서 중대하다, 중대, 명백, 그리고 당연무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시정명령 받은 의무자가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행정청에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위협하게 거부 반려해가지고 취소됐다. 그러면 시정명령 그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는 없다. 자, 지금 어디냐면 지금 310쪽 넘어갔죠? 네, 310쪽 죄송해요. 넘어갔으면 설명 안 해가지고 310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국민인데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거기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건 뭔가 하라고, 뭐 건물을 증축된 부분을 철거하라거나 뭔가를 받은 거죠. 시정하라고. 근데 이행하려고 했는데 논리적 전제로 뭘 했냐면 뭐 신고를 해야 됐나 봐요. 근데 행정청이 신고를 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뭐야 하면서 내친 거예요. 그러면 행정청 때문에 나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행강제는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해설 보면 무슨 사건인지 뭐 써있는데 혼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사용자가 이행해야 될 참고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해설에 써있는 것은 출제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얘는 시간이 없을 때 그리고 3회독 약간 4회독 3회독 갔을 때는 이거 그냥 무시하고 이 기출 지문만 보심으로써 분량을 줄이세요. 자, 다시 10번 사용자가 이행해야 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한 내용을 기재한 행정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위법하며 이에 터잡은 행정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제가 국민이에요. 행정청이 있어요. 근데 저를 상대로 뭐 세금을 내래요.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 안 되지만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그 세금 안 낸 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세금을 내래요. 얼마 내야 되는지 보니까 17,120원을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 실수로 17,000 아까 120원이라고 했죠? 17,002원을 낸 거예요. 02 맨 끝에를 뒤집은 거죠? 그랬대요. 상황 이해돼요? 다시 17,000 얼마죠? 17,120원. 에이 써놓고 강의해야겠다. 17,120원. 17,120원. 자, 다시. 자, 제가 국민인데 저도 문돌이라 숫자 약해요. 행정청이 저한테 세금을 내래요. 17,120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상황 이해되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얼마를 냈다고 할까? 그냥 10,000원만 냈어요. 만 원만. 난 7,120원 안 낼래 하면서 10,000원만 냈대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용자가 이행해야 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한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죄송해요. 제가 사안을 오해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고 해봐요.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근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얼마? 17,120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제가 내야 될 건 10,000원뿐인데 그래서 그걸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면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당연한 얘기죠. 네. 저는 내야 될 것이 10,000원밖에 없는데 행정청에서 17,000원을 내라고 하고 넌 17,000원은 안 냈어. 그래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그럼 잘못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족처럼 끼어있는 문장 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저한테 제가 행정청에 정당하게 내야 될 세금 액수가 17,120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행정청이 저한테 17,200원을 내라고 고지서를 날린 거예요. 상황 이해돼요? 근데 제가 통째로 17,120원을 다 안 냈어요. 그러면 자, 그 차이,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야 될 금액인 17,120원과 17,200원 사이에는 근소하죠, 차이가. 그랬을 때는 적당하게 세금 고지가 이루어진 걸로 봐가지고 그때는 네가 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 예부는 위법하다. 위법하다. 그래서 그거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는구나. 부과 예고, 이거 계고의 일종이죠.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괜히 쉬운 얘기를 어렵게 했나? 아무튼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자 311쪽 가셔서 15번 질문 볼까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명으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뭔가 돈을 내라는 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정작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명으로서 위법하다.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분이기 때문에 부과할 때도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왜? 처분이니까. 왜요?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서 처분 시에 준수해야 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이 존재하니까 했죠. 포인트는 건축법상이죠. 만약에 여기 농지법상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과 관련해서 준수해야 되는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 포인트는 볼드 쳐놓을까요? 건축법상 동그라미 치시고 얘는 극부하명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방금 했던 얘기 또 나오죠. 바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동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 절차를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된다. 그만 나와. 네.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복습해 볼까요? 자, 어떤 행정작용이 존재할 때 그것이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우리 대법원은 뭘 사용하고 있냐면, 그 행정작용에 대해 무엇으로 싸우라, 그러니까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구제수단으로 싸우라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살펴요. 왜냐하면 만약에 행정소송 이외의 구제수단으로 싸우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대법원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요 행정작용을 국회의원들은 처분이 아닌 것으로 제도를 설정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행정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케이스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행정소송 들어가지 말고 비동사건 절차법에 따라 비동사건으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작용을 처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18-1번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타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 수험생의 입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안 들어왔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설사 관할행정청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하거나, 관할행정심판위원회가 자, 각하재결이 아닌 기각재결, 무슨 말이냐면, 자,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에 대응하는 제도로 마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현행법상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해서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현행법상 각하해야 되죠. 근데 기각재결했다, 그럼 본안 들어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기각재결했다는 건 하면서 관할본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자,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정작용에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에 의해 갈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안내로 항고소송의 재판관을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해설 써놨죠. 그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넘기면,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312쪽에 22번 지원 볼게요. 자, 구청장 A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불법으로 축조한 갑에게 시정명령을 내는데 갑이 배째를 하고 했다. 건축법 80조 1항의 본문의 근거에 이행강제를 부과했다. 자, 1번 변호사 시험이죠. 좋아요, 이 문제. 갑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 1,000만 원의 벌금 부과와 별개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를 부과하도록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먼저 갑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했나봐요. 1,00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금을 부과했었는데, 벌금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행강제를 부과할 수 있냐?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 다르게 표현하면 일사부조리 원칙에 반하는 거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반하지 않는다고 봐요.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든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든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만약에 이게 벌금과 과태료였다면 헌법재판소 입장인지 대법원의 입장인지에 따라 좀 달랐겠죠. 근데 벌금과 이행강제금이라면 헌재든 대법원이든 일치해가지고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습해보자면, 벌금과 과태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는 것인지 헌법재판소 입장에 따르는 것인지 언급이 없다. 그럼 뭐에 따르라고요? 대법원이요. 그래서 과태료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됐고, 다시 돌아가셔서 2번. A는 이행강제금 대신 행정대집행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행정대집행이랑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죠. 학자들은 반대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판례는. 그래서 된다고 본다. 그 다음, A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후에도 배째라고 하고 있다. 그럼 반복할 수 있냐? 응,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건축법 86항이 있죠. 부과한 다음에 부과했는데, 한 번 부과했는데 이행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과는 안 되고, 다만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받은 다음 죽었다, 상속되니 안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다른 점이죠. 이행강제금은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 상속이 안 되죠. 뭐와 달리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상속이 안 된다, 그죠? 과징금과 과태료는 상속이 되지만 얘는 이행강제금은 직접적 실효성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 4절 직접 강제 나오는데 얘는 강의할 것이 없어요.
통째로 넘어가시고 이 기본 강의 때 했던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법조문은 관련 조문 정리 몇 쪽이에요? 저기가 312쪽. 관련 조문 정리는 그냥 혼자 보시면 되고 예시로서 보여드린 거예요. 얘네들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제 5절 313쪽에 강제징수 끝장내기 104 볼게요. 자 보시면 얘도 강의할 것은 3번 정도 볼까요?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는 금전 급보 의무에 대한 납부 의무라고 해도 되죠.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독촉과 체납 절차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독촉, 체납 절차. 근데 체납 절차가 어떻게 다시 구체화가 돼요? 압매청, 그죠? 그래서 독압매청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독촉 체납 처분 절차 혹은 독촉 체납 절차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각각의 강제징수 절차가 하자가 승계된다. 뭐 독압매청 사이는 하자가 승계가 된다. 그리고 청사는 다른 말로 정산이라고도 부르고 충당이라고도 불러요. 그것도. 그다음 압류를 조금 클로즈업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이 압류를 더럽게 출제할 때는 압류를 물어봐요. 무슨 얘기냐면 압류는 되게 테크니컬한 그러니까 세무 실무와 관련된 지문이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행정법의 영역이라보다 약간 세법의 영역이거든요. 근데도 얘를 깊이 있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틀리라고. 그래서 왜냐면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돼 있는 김에 야 국세징수법도 행정법의 영역이네. 그러면 그냥 모르는 거 출제해가지고 변별력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루는 거예요. 자,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 예를 들어 파괴 혹은 법률상의 처분, 딴 놈에게 팔아치우는 걸 금지하고 그러니까 사실상의 처분도 금지하고 법률상의 처분도 금지하고 그 재산을 확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압류할 때는 이 압류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 등기부에 이것은 압류된 부동산입니다. 딱 등기가 걸리고 그 다음 동산 뭐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패드 저 아이패드 사실 없지만 아이패드를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죠? 아이패드 없지만 압류할 때는 그 동산을 아이패드를 세무공무원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이렇게 딱지 붙여요. 딱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 딱지 빨간 딱지 이런 걸 얘기하죠. 붙이고 그 네가 그냥 갖고 있어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보관시켜요. 그다음 압류가 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교도소 가요. 아니면 벌금 내거나 그리고 요거는 그냥 단타형으로 지엽적인 건데 어떻게 하냐면 국세징수법에 보면 세무공무원이 압류할 때는 내가 세무공무원이요 이렇게 딱 보이는 증표를 보여줘야 된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기본 강의 때 한 것이고 동그라미 6번 볼까요? 자 국세징수법상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절차 중 하나로 뭐하여 공매 통지해야 된다. 공매 통지 안 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가지고 취소 사유가 있는 걸로 취급해요. 그럼 공매 통지가 뭔데? 공매 통지라는 것은 이제 공매하기 전에 체납자나 전세권자 등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공매 대상 물건이 무엇인지 공매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통지해주는 절차를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체납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압류해가지고 팔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돈에서 이제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게 강제징수예요. 근데 그 제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패드에도 친구한테 야 내가 아이패드 빌려줄 테니까 네가 여기다가 나한테 1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저당권자 이런 게 막 걸려 있다고 해봐요. 아이패드의 저당권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아무튼 관련 자들이 있다. 그러면 자 이 아이패드를 팔아치워 갖고 돈으로 바꾼다. 그걸 어려운 말로 환가한다 이렇게 말해요. 환가하기 전에 이해관계인들에게 자 니네가 이 아이패드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근데 그거 이제 팔아치우려고 그래.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공매 통지라고 한대요. 됐죠? 왜 하는 거냐? 이를 통하여 체납자에게는 공매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전세권자에게는 공매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진짜 몰라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었는데 돈을 빌리고 친구한테 아이패드를 빌려줬어요. 저는 돈을 빌리고 친구한테 아이패드를 쓸 수 있게 한 거죠. 그때 이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그 아이패드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돈을 낸다면. 그래서 그런 뭐 절차법상의 권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얘네한테도 알려주는 것듯이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공매 통지라고 한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련 넘기시면 313쪽이죠. 넘기시면 관련 조문 정리가 있죠. 국세징수법에 보면은 이제 독촉, 압류, 매각, 청산으로 강제징수가 들어가는데 이때 독촉할 때 독촉장을 발급해야 된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문서로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10일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출제 포인트는 10일은 잘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된다. OX 이렇게 물어봤을 때 10일인가 아닌가 내가 못 외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된다. 요거 자주 복붙해가지고 정선지로 출제되니까 요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어떻게 하냐? 공매 세무서장은 공매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 들어만 두세요. 이 공매를 법조문은 대리로 규정했는데 대법원은 이것을 위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대리 위임? 뭐지?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뭐죠? 그 기본 강의에서 했던 거 피고 적격과 관련해서 행정청이 있는데 자신이 가진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 대리하는 경우랑 다른 행정청에 위임하게 하는 경우, 대리하게 하는 경우랑 위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왜 대리와 위임을 왜 구분하냐면 피고 적격이 달라지죠. 행정청이 있고 A 행정청이 있고 그 자기의 권한을 B 행정청이 대리하게 했다. 그때 이 비행정청이 나는 A 행정청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밝히고 처분을 해요. 그럼 그 상대방은 누구를 상대로 피고적격자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A 행정청. 근데 그게 아니라 A 행정청이 B 행정청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요. 위임한 다음에 B 행정청이 그 권한을 행사했다. 그럼 그 상대방은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돼요? B 행정청. 그 점에서 피고적격자가 달라지죠. 근데 어쩌라고 다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 동그라미 5항을 법조문은 대리로 규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것을 위임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공매를 대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정선지예요. 정선지. 법조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공매를 대행하게 했다. 그때 피고적격은 누가 갖니? 누가 가져요? 대리라면 누가 가져야 돼 원래? 세무서장. 근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적격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니까 비판의 취지에 출제가 되는 거죠. 일단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도 표현해요? 이 실제 판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신인 성업공사 시절에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신 성업공사라고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그 같은 얘기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것도 됐고, 자 관련 지문 정리 볼게요. 5번 독촉은 독촉 압류 매각 청산으로 이루어진 강제징수 절차에서 독촉이요.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적법 요건이 되면 최고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법적인 효과를 갖는 알려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인 통지의 일종이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래서 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왜? 행정행위니까. 그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315쪽 가셔서 8번 국세징수법상 압류할 때 매각에 있어서 공매는 행정처분 성질을 가지지만 공매 통지는요. 공매라는 처분의 절차적 요건의 일종이고 그 자체가 독자적인 처분은 아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요거랑 비교해야 될 걸로 2014년 변호시험으로 2006년 판례를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 8번 지문에 보면 전화비치 판결이죠. 이 전화비치 판결에서 자 이걸 일단 읽고 설명할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통지는 공매 요건이 아니라 공매 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준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역시비 영향을 안 하는 것이며 어쩌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뭐야? 여기는 공매 통지는 절차적 요건이라며 근데 여긴 요건이 아니라네. 자 무슨 얘기냐면 해설 보세요. 여기 이 판시는 공매 통지는 그래서 처분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점이 있는 판시예요. 여기서 요건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요 전화비치 판결로 입장이 변경돼요. 그래서 자 처분 아니다 라는 데에만 방점이 있어요. 다시 공매 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지 처분은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근데 여기 공매 요건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는 틀린 선지 아니야? 자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선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요 판결이 있거든요. 그냥 이 판결이 2006도 8464 사건이 있었는데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해되시죠? 교수님들이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 지문을 복부터 출제하더라도 그냥 선회해 주세요. 좋게. 처분이 아니라는 고팔래 요건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도 틀린 선지 아니다 처리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잘 몰라요. 왜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 그러니까 사실 행정법을 제일 잘하는 건 노량진 학원 강사들이에요.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수님들은 자기들이 연구하는 특정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아니면 공법상 계약 아니면은 또 뭐 사실행위 연구한 사람은 없거나 아무튼 행정 구제 제도 아니면 입찰 참가 자격 아까 얘기했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옴부즈만 제도 이렇게 특정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건 잘 모르세요. 꼼꼼하게. 그래서
약간 행정법을 제일 잘하는 건 노량진 수험 강사들이고, 왜냐면 모든 지문을 꼼꼼하게 행정법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잘하는 건 공무원 수험생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법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법학자들의 관심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잘 쓰이지 않고. 근데 어쨌든 요렇게 나오더라도 그냥 선회해 주세요. 아, 출제한다면 요걸 전체를 원문을 복붙해서 출제할 거예요. 정선지다 처리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할 차례냐면 8-5. 이게 노량진 수험 강사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되게 의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8-5. 공매 처분을 하는 체납자 등에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았을 때에는 흠이 있어 위법하다.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왜냐면 공매 통지 안 했다, 혹은 공매 통지 제대로 못했다. 근데 절제적 적법 요건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공매 통지라는 처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해되죠? 근데 자, 이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간 건데,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 통지하자마는 공매 처분 위법사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 통지 하자를 들어 공매 처분 위법사로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꼭 논리 필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공매 통지 상대방으로서 갑과 을이 있었는데, 공매 통지 상대방은 여러 명일 수가 있어요. 그 물건의 팔아치우려고 하는 물건의 주인, 아니면 뭐 전세권자, 아니면 그 물건의 저당권자, 막 여러 명일 수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요. 그걸 경매로 팔아치우기 전에. 근데 예를 들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한테는 공매통지가 이루어졌지만 을에 대해서는 공매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랬을 때 갑은 자기는 받았죠. 그러면 을한테 안 했다는 이유로 공매처분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2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번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좀 유력해요. 얘도 기억을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너무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도 유력하거든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싶으면 할 수 없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5급 승진 시험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싶은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9번 행정상 강징수의 경우 청산 후 배분하거나 흉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었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근데 세금을 얼마 안 냈냐면 50만 원 정도를 안 낸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를 현가로 팔아보니까 얼마에 팔리면 60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럼 남은 돈이 있죠. 그러면 국가는 60만 원 다 가져갈 수 있냐? 아니고 50만 원만 가져가고 10만 원 남았다 그럼 저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당연한 얘기. 단타형이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왜 나오는 거야? 원래는 세무서장이 하는 건데 실무상 법조문 자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대행해요. 실제로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 다른 말로 캠코가 하죠. 근데 아무튼 얘를 자산관리공사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매가 뭐냐면 한번 팔기로 입찰 붙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파는 거, 그걸 제공매라고 해요.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 의상 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에 대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뭔 소리냐면 해설 보세요. 아직 내부적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소리냐면 이 지문은 공매와 관련됐다기보단 그냥 단타형으로 처분성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관련된 지문인데 제공매 결정이 처분이냐 물어본 건데, 결정은 아직 내부적 사정이잖아. 아직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으니까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고, 이거는 혼자 보시면 되고, 뒷부분은 그 다음에 넘기셔서 316쪽에 12번 지원 볼게요. 국세기록법에 의하면 강제징수 절차에 불복한 당사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뭔 소리 하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그러니까 항고소송을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처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공국도관이죠. 공무원, 국세, 도로교통법, 관세. 그래서 필수적으로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 경우 공국도관인데 뭐래요? 국세기본법이죠. 그러니까 국세에 대해 싸우는 상황이구나. 불복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이게 행정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행정심판 청구들이죠. 근데 어쨌든 행정심판의 일종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행정소송을 들어오기 전에 얘네들 거쳐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한 가지 더. 자, 2021년부터 뭐라고요? 지방세도 이제 전치주의예요. 필수적. 그거까지 기억해 주시고. 근데 어쨌든 개정이 되든 말든 국세는 여전히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거쳐야 되죠. 그 얘기.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풀 수 있겠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풀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물어본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논점만 추출해내면 OX 판단이 쉬운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지문들별로 이 지문 이거에 대해 물어보는 거네. 논점을 추출해낼 수 있는지 계속 훈련을 하시라고요. 자, 또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자,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지문이 딱 던져졌을 때 얘가 O인지 X인지 내가 방금 전에 혹은 어제 엊그제 본 거여가지고 단타형으로 빠르게 찍어낼 수 있으면 그냥 찍어내면 돼요. 근데 물어봤는데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 O인지 X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논리적으로 사고를 그때부터 명료하게 전개해 나가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지문은 무엇에 대해 OX로 물어보고 있는 것인가를 도출해내시고 거기다 OX 판단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명료하게 해서 판단하시라고. 그러면 확률이 최소한 틀릴 확률이 훅 떨어져요. 훅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지문 깔렸을 때 뭐지? 하지 마시고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적용을 받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구나. 그런데 국세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됐고, 자, 그 다음에 19번 지문 보시면 압류 대상 재산은 의무자 소유로서 금전가치 있고 양도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압류는 무슨 재산에 들어갈 수 있냐면 의무자 소유가 돼요. 뭔 소리야? 제가 세금을 안 냈다. 그럼 제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죠. 저의 재산이어야 된다. 그죠? 제 친구 재산이어서 안 되고. 근데 자 보시면 의무자 소유로서 양도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다. 요것도 정선지예요. 기억해 주세요. 다만 일정 재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요 법조문에서 모든 재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다. 요것도 맞아요. 예외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그것도 맞고 모든 재산이다. 그것도 맞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20번 기본 강의 때하죠.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니까 어떡하래요? 납세자가 아닌 제3자 재산을 뺏어왔다. 압류했다. 그럼 압류는 무효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생님 왜 취소 사유로는 안 봐요? 우리 대법원은 잘못된 객체에 대해 발급된 처분은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죠. 이거 언제 할까요? 준해절형과 관련해서 행정행위 하자가 있을 때 이것이 취소 사유인가 무효 사유인가 단타형으로 처리하는 것 관련해서 준해절형으로 유형을 나눠가지고 취소 사유인가 무효 사유인가를 별도로 검토하죠. 그때 내용상 하자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법원은 잘못된 객체에 대해 발급된 처분은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관련된 판례죠. 그 다음에 10-1번 자 20-1번 체납자가 죽은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해 한 것으로 본다. 뭔 소리냐면 자 제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 제가 자식이 있다라면 죽음과 동시에 바로 재산이 더 이상 저의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죽은 사람의 권리라는 건 개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 죽었다. 그럼 제 자식이 그걸 다 상속해요. 제가 죽는 순간 그 재산은 그 자식 것이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죽었다. 그럼 죽음과 동시에 자식의 것이 돼요. 이름은 제 것이라 명의는 제 것이라 하더라도 근데 행정청이 그걸 모르고 실수로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죽은 걸 모르고 제 재산에 대해 압류했대요. 그러니까 제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 자식의 것인데 뜬금없는 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 제3자가 세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압류를 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압류는 무효죠. 그 무효가 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압류를 했다. 요때에는 그러니까 지금 20번 질문은 완전 관계없는 제3자라면 무효인데 그게 아니라 죽어가지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관계의 문제다. 그때는 압류를 적법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2번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엔 제가 아이패드의 주인이 아니라 친구 아이패드를 빌려갖고 쓰고 있어요. 다시 제 친구 갑이 있는데 제가 친구의 아이패드를 빌려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공무원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너 세금 안 냈지? 네 재산 압류 해갖고 압류 딱지를 붙였는데 압류 딱지를 어디에 붙였냐면 제 친구 아이패드에 붙인 거예요. 그럼 이건 무효죠. 맞죠? 근데 그냥 무효인 거를 그냥 무효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소송으로서 확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효 확인 소송이나 뭐 취소송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취소송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항고소송 들어갔을 때 그 압류 처분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냐가 문제가 됐는데 왜 문제가 됐냐면 네 거 아니잖아.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친구 갑한테는 원고적격 있겠지만 넌 없겠지. 이렇게 행정청이 항변한 적이 있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친구는 소유자니까 권리자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권리자니까 원고적격 있다. 그래 맞아. 근데 친구한테 원고적격 있다고 해서 그 들고 있었던 체납자에게 원고적격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체납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야. 그래서 별도로 따져볼게. 근데 체납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거지. 그럼 점유권을 갖게 되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받게 되지. 그러니까 원고적격이 있어. 이렇게 본 판시라고요. 근데 자 들으면서 모르는 얘기가 나왔죠. 뭐 선생님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요? 네. 다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요. 선생님 점유권이 뭔데요? 그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민법의 영역이에요. 점유하고 있다, 점유권을 갖는다. 점유권도 권리니까 그것이 법률상 지위로서 법률상 이익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그것을 취해받았으니까 원고적격을 인정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단타형으로 처리하면 되고 올해 처음 나왔어요. 지엽적인 것이긴 해요. 근데 한번 문제은행 들어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아주세요. 됐고 그 다음에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나? 자 23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를 위해 지금 어디냐면 23번 맞죠? 국세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그 압류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을 3만 원 안 냈어요. 3만 원 안 내는데 우리 집을 압류한 거예요. 물론 전 집이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집을 막 서울 아파트 10억짜리 들고 있는데 10억짜리 집을 압류하는 거예요. 그거 위법할까요? 안 위법할까요? 위법해요. 왜냐하면 비례 원칙에 반해서. 뭔 소리냐면 제가 세금을 10만 원 안 내는데 10만 원이라고 했나? 아까 3만 원이라고 했나? 아무튼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10억짜리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한다? 그러면 비례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위법해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는 보지 않겠대요. 이거 취소 사유로 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까지 볼 수 없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봐요. 네,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기억해 주세요. 물론 취소 사유로 보는 거겠죠. 근데 이거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24번 공매에 있어서 공매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나 매각 예정 가격의 결정이 잘못되어 갖고 공매재산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매된 경우를 하더라도 그 공매처분에 취소가 있게 된 것은 당연 무효에 해당 발음이 꼬이죠? 취소 사유가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집을 들고 있었는데 제 재산을 공매에 붙였는데 그 감정평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재산이 얼마쯤 하겠는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공매를 맨 처음 시작할 때 뭐 10억짜리 집을 100원에 내놓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적정한 가격이 얼마쯤 되겠다 해갖고 뭐 한 7억쯤 되겠네, 8억쯤 되겠네 해갖고 그걸 스타트로 해가지고 경매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10억쯤 되는 집을 한 3억쯤 된다라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때부터 경매가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집이 3억에 팔렸다고 해봐요. 그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 10억과 3억은 부당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10억짜리가 3억에 팔렸으니 7억이나 싸게 팔린 거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자, 이 공매를 할 때 감정평가나 매각 예정 가격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설정하잖아요. 그럼 잘못이라고 봐요. 근데 잘못 설정해서 부당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다. 그러면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잘못은 위법 사유가 있는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로 본대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설 볼게요. 가격 산정은 왜 그러냐면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집이 뭐 10억짜리인데 뭐 8억인가 7억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평가서가 평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한 따라서 공매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또한 따라서라는 건 이게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 공매재산 실제 시가와 감정평가 사이의 차익을 부당이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도 했다는데 자 여기까지는 버립시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근데 비교해야 될 걸로 자 2019년 5급 승진으로 출제가 됐는데 자 공시예정 가격이 실제보다 저렴하게 설정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래요. 다시 공매 예정 가격 여기 보면 이제 공매 예정 가격 매각 예정 가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이 실제 시세라는 걸 줄여서 실세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실세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바로 공매처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공매 예정 가격 혹은 감정평가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정돼서 그 가격부터 경매가 시작됐대요. 그 결과 물건이 말도 안 되게 싸게 팔렸대요. 그러면 그 공매 처분은 위법하고, 위법은 어느 정도냐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겠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팔린 건 아니고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작은 했지만 적정 가격에 팔렸다면 그때는 공매가 위협하지 않다고 보겠대요. 그래서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으로 설정돼서 그 가격부터 공매가 시작됐다고 해서 그것만을 이유로 공매를 위협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너무 지엽적이죠. 그렇지만 지금 출제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진짜 뭐 실무와 관련된 건데 들어왔어요. 출제가. 기억을 해주세요. 그만큼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출제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막 특히 행정의 실효성 확보단 전공하신 분 아니잖아. 그럼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틀려요. 이런 거. 그만큼 지엽적인 거라고. 근데 들어오고 있는 거죠. 현직 판사한테 가도 행정법원 판사 아니면 다 틀려요. 이런 것들. 그 정도로 지엽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행정법은 더 잘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면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만 시험에 붙을 수가 있으니까. 됐고, 자 27번 볼게요. 압류 후 어디냐면 27번이니까 317쪽이죠. 27번. 압류 후 부가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는 압류 처분에 취소가 있는 것이 되고 압류도 해제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해설을 볼게요. 국세징수법 53조에 따르면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거나 공매가 중지되거나,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체납된 국세를 내거나 아니면 공매가 중지되거나 부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네 가지구나.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반드시 해제해라. 압류 걸어놨던 걸 해제해라. 예를 들어서 등기해놨다. 그럼 등기 말소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인데, 대법원은 자 여기 보면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되는데, 압류의 근거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갖고 이때는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헌 결정 기속력 때문에 더 이상 압류를 해놔도 압류 후속 절차, 예를 들어서 매각 청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제해라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하죠. 과도하게 지엽적이에요. 그렇게 표시한 거예요. 기억해 주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17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밟는다가 아니라 리을 비읍이죠. 절차를 트레드, 리을 비읍이에요. 오타예요, 오타. 리을 비읍이라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즉시강제인데, 즉시강제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란데. 즉시강제. 주요 개념 정리를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시간 같았으면 끊었는데 여러분은 이걸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제가 강의를 짧게 하잖아요. 강의를 짧게 해가지고 강의 수가 늘어나는 건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강의 수 많으면 무조건 욕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페이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 10분씩 더 해요. 그러면서 강의 수를 줄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자, 강의 수를 줄이기 위해 남은 시간 조금 더 할게요. 잠깐만요. 자, 즉시강제 계속 들어가 볼게요. 주요 개념 정리 3번. 즉시강제는 강악상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보시고 4번. 그 다음에 즉시강제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걸로 영장주의라는 개념인데, 사법권의 독립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가 사전에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이 사법권의 독립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래서 권력기관을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사가 사전에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상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그 다음 행정법에서는 이러한 영장주의가 어떤 국가적 이용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사전 영장의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죠. 됐고, 하나만 더 하자면 결론적으로 즉시강제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입장이 조금 다르죠. 헌법재판소는 안 돼. 즉시강제라는 건 애초에 급박할 때 들어가는 건데,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급박할 때 들어가는 게 즉시강제인데, 그럼 애초에 즉시강제 하지 말라는 거네. 그래서 즉시강제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죠.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되어야 해갖고 영장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너무 급박해갖고 영장을 발급받았다가는 즉시강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때는 영장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예외적으로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죠. 결론에 있어서 실익은 별로 없는데 표현이 적어도 표현이 헌법재판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318쪽 즉시강제에 대한 일반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법 이런 법은 없다고요. 근데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관들이 행하는 다양한 즉시강제들, 그러니까 경찰관들은 다양한 즉시강제들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막 지금 누가 폭행을 하고 있다. 그럼 빨리 말려야 되죠. 그러면 또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앞에서 누가 자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을 자살 못하게 막 막아야 되는데 그 영장 발부받아야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경찰관들은 급박한 범죄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 국민의 생명 신청 관련된 위험한 상황들을 자주 맞닥뜨리니까 그 경우엔 즉시강제들이 여러 규정돼 있다고요.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즉시강제가 많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뭐 불나니까 급하죠. 그 다음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핫하죠. 그때도 아무튼 즉시강제에 대한 여러 규정이 있다 됐고, 6번은 이제 기본 강의 딴 거니까 혼자 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조문 정리 잠깐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얘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강제 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막 긴급한 경우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죠. 그다음 적절한 조치를 긴급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조문이 있다. 그 다음에 11조의 2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의 2 얘는 왜 등장하는 거냐면, 자 즉시강제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뭐가 있냐, 항고소송 들어갈 수 있냐, 아니면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냐, 아니면 국가배상할 수 있냐, 아니면 손실보상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막 논의가 있는데, 그것 중 하나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존재해요. 그래서 얘 조문을 복붙하거나 비틀어가지고 빈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깔아두신 거고 혼자 꼼꼼하게 보세요. 예, 혼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막 격리시킨다, 바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소방기본법에도 예시가 있죠. 불 나가지고 지금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길을 차가 막아놓은 거야. 그럼 차를 그냥 막 파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급할 때 경우에는. 근데 아무튼 차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킨 다음에 그냥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어디냐면 319쪽에 5번 지문부터 쉬었다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5번 여기서부터요. 아닌가? 5번이 아니죠. 5번은 심표시가 안 돼 있구나. 기본 강의 딴 거에서 혼자 볼 수 있고. 5번부터 할게요. 5번 좀 한번 설명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워낙 기본 강의 됐지만. 네, 수고하셨습니다.